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시작한 지 10년.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이거나 혁신공감학교로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혁신교육을 이끈 이재정 교육감은 대학 총장,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행보를 선보인 인물. 그가 앞으로 꿈꾸는 미래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양한 기술이 쏟아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혁신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혁신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계신 분이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교육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기에 이어서 4기 또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원해준, 지지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마 혁신교육에 대한 희망이었지 네. 않았을까. 왜냐면 혁신교육이요. 새로운 그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네. 학부모들에게도 애들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그렇죠. 학교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달라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교육의 힘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그 교사들의 95%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네. 그 선생님들의 열정 때문에 이제까지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혁신교육입니다. 이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도입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가 늘고 있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혁신학교 처음 시작한 것은 2009년에 네. 13개 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뭐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로 몰려온 학부모들도 있고. 네. 그 왜 그러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토론 수업을 하고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네.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호기심과 선생님들의 열정이 혁신학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는 664개의 혁신학교가 있지만 나머지 한 1,700개 학교는 다 혁신 공감학교로서 네.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모든 학교가 다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임기 시작과 함께 경기 혁신교육 3.0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를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네. 처음에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13개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네. 혁신학교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다.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31개 시군 전체의 혁신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혁신학교의 일반화인데 이 일반화도 역시 학교 안에서만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니까 혁신교육에 무슨 한계가 있지 않느냐. 각 지역별로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각 시마다 특색 있는 그런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넓혀 나가자 해서 금년부터 네. 혁신교육 3.0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설정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이제 혁신교육지구는 각 시마다 네. 시의회와 시장이 결정을 내려서 네.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고 네.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의 특색 있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것도 한 6, 7년 됐죠. 지역의 여러 관계자들, 뭐 시장님도 들어오고 시의회 의원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관계 전문가들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혁신교육, 그 지역이 지향해야 할 어떤 혁신교육의 목표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정해서 그걸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이 오산과 부천 혁신교육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오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생존 수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돼버렸지만 네. 학생들이 우선 살아있는 교육을 좀 하자. 오산 지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지역 교육의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 지역 전체가 하나 학교처럼 되는. 아. 다시 말하면 마을이 학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산의 특징이고요. 부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교과 중점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 또는 뭐 외국어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이런 것을 각 학교별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런 중점 학교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 선택에 따라 네. 그 학교를 들어가면 네. 그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꿈꾸는 삶입니다. 이 교육감님 개인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한 경력이 많고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셨어요. 교육감님은 그럼 어떤 학생이셨나요? 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공부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시골에서 공부하다 변호관에 서울에 오니까 네. 문화 충격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갈등도 있고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남다른 병도 알았습니다. 네. 정말 뭐 학교고 뭐고 다 싫고 뭐 정말 뭐 다 집어치우고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차츰 하게 됐는데 그때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조숙했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시사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서 활발하게 우리가 시사 문제 같은 걸 좀 논의하고 조숙하셨네요. 뭐 저 고등학생이 시사 문제 토론한다는 건 민족의 미래가 어떠냐 뭐 이런 예. 남다르셨네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 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답이 없습니다. 네. 유치원장부터 대학 교수, 대학 총장, 또 정치인까지 정말 다양한 직책들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장래 희망으로 꼽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줄 만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골라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복잡하게 산 거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 네. 그 유치원도 법인 유치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제가 유아교육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됐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도전하자. 도전하자. 네.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 네. 그게 제가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력 중에서 이 교육자인데 특이하게 통일부 장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주역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통일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통일부 장관을 한 건 정말 저에겐 축복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평양에 가서 그 정상회담 한 것, 그럼요. 그리고 14 정상선언을 만들어낸 것, 그건 정말 저에겐 뭐 지금도 잠을 자면서도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통일 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부지게 한번 미래의 꿈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다른 교육청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2년 전에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시민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교과서까지. 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과서는 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이렇게 새로운 걸 어떻게 도전하는 그런 교과서들을 만들었죠. 저기 평화통일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라면서요. 제가 이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네. 이 통일 교육이나 이 평화 교육이 책에서부터 시작할 일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오히려 체험을 해야 그래야 무슨 동기 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판문점 같은 데 가보고 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캠프 그리브스 그런 지역에 가서 하룻밤 좀 자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이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이래서 이제 체험학습 그것도 1박 2일 체험학습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연습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아주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는 교육, 이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래 교육입니다. 이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 체험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8대 체험 공약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8대 체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평화 통일도 그거 하나고요. 예술 체험으로부터 인문학 체험, 자연 환경에 대한 체험, 역사. 역사의 체험. 저희가 이 체험 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각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런 체험학습들을 더 좀 강화해서 좀 거기서부터 동기를 만들자. 가령 우리 전봉준 장군이 전주 그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럼요. 그 올라온 경로가 어떻게 됐냐. 경로가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좀 보면서 네. 실제로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경기교육은 어떻든 현장에서 출발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또 미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학교의 자치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5년제 교육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주도적인 네.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을 기르고 네. 그러니까 학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단위로 하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가령 뭐 이 학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저희 예산을 드리면 그 예산을 학교가 스스로 편성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가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드리는 거죠. 그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또 미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민주 시민 교과서를 발행했다. 네.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까지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뭐냐 네. 그러면 네. 정말 대학 입시가 목표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사회에 정말 떴떴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기르려면 민주 시민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민주 시민이란 뭐냐. 그걸 알면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우리 아이들 성장해가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우리들이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이 민주 시민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계 시민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세계 시민. 네, 이 세계 시민 교과서는 유네스코에도 지금 보고가 됐고요. 네. 그때 다른 나라에서 그 영문판 안 만들어주냐? 그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세계 시민 교과서를 영어로 해서 다른 나라에다 보내주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민 교과서를 최초로 만드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시면서 미래교육국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미래교육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학교 모양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네. 정말 학급이 필요할까? 학년이 필요할까? 또 이게 무슨 그 담임 선생님 이런 조직이 필요할까? 아마 선생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능의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네.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 나갈까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번 시험해 본 것이 학교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걸로 마을 학교로 꿈의 학교를 해봤어요. 네. 꿈의 학교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가진 꿈을 자기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발표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 면이 하나의 그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면 좋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4차 산업혁명이 그야말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노동 구조를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 사회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미래 사회는 정말 삶이란 게 뭘까? 지금과 네.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100세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저희가 그 미래 교육국을 만들어서 금년 3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출범을 했죠.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 학교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희망차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수의 노다지 9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1인당 연간 치료비도 2천만 원이 넘으니까 경제적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번 시간에는 치매 환자와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 안심센터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치매 통합관리 기관인데요.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방부터 치료비 지원 신청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이나 치매에 걸리신 분, 치매 환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아야겠죠.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역에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연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서비스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치매에 걸릴까 걱정되는 어르신이라면 치매 예방 교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을 배울 수가 있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요.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치매 진단과 감별 검사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검사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치매에 걸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또 환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치매 치료비 지원도 이곳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치매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월 최대 3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니까 신청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길을 또 자주 잃어버리시잖아요.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반드시 인식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인식표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옷의 다리미로 간단하게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센터와 경찰청에 연계를 해서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혹시라도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와 환자 모두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그런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 75세 이상 노부부 가운데 한 명이 치매 환자이거나 치매 환자가 골절상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또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가정에서 일상생활 관리는 물론 건강관리, 가족상담, 의료비 지원, 연계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모르고 있다면 적극 알려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위해서 치매 예방과 관리 등 필수죠. 치매가 걱정된다면 또 치매를 관리해야 한다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195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그리고 2018년 드디어 달성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그 배경에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우리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국내 창업기업 5년 내 생존율은 27.5%에 불과. 과연 그 원인은 뭘까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황철주 이사장과 함께 기업가가 지녀야 할 덕목과 앞으로의 경제성장 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1990년대에 창업한 벤처기업 가운데에서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많을 정도로 성공 신화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벤처 신화를 만드는 기업이 뜸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시장 문제를 원인으로 들곤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나오신 주인공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황철주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 보면 참 기적적이에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 전 세계 부러움을 사는 나라로 급성장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든 동력은 헝거리 정신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50년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고 그렇죠. 천연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고 지식 수준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잘 살겠다. 내 자식한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헝거리 그럼요. 정신의 바탕을 두고 노동의 혁신을 통해서 네. 한강의 기적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이 벤처 신화를 만든 분께서도 이 헝거리 정신으로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벤처 시대를 열다입니다. 이 이사장님께서는 이 맨손으로 연매출 수천억 원대 중견기업을 일궈내셨는데요. 정말 존경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어쩌다 창업을 결심하셨나요? 잘 살고 싶어서, 예, 그게 정답입니다. 네, 성공하고 싶어서, 네, 행복하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뭐 시골에서 시골 중에서도 아주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공고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고를 나온 이유도 농사 짓는 것보다 공고를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그치, 해서 기술을 익히는 게 좋겠다 예. 생각하셨겠네요. 공고를 가서 직장을 가보니까 아이 대우가 공고 나왔다는 이유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공부해서 네. 전문대로 갔다가 직장 네. 생활했는데 전문대 졸업해 보니까 또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구나. 네. 그래서 또 대학을 편입하고 졸업하고 대기업을 입사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고생해서 대학교 졸업한 결과가 이게 아니더라. 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뭐 밤새워서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업에서 잘할 수 있는 잘해서 잘 될 수 있는 한계는 너무 허들이 크더라. 네. 그래서 창업을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예. 창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쪽에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 쪽에 있으면서 우리 1980년도 초가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메모리 산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산업의 인프라는 거의 제로 수준이었으니까 네. 반도체 만드는 장비에서 세계 1인자가 돼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천억 대의 매출을 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 뭐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클수록 성공의 크기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창업할 당시는 기술은 혁신을 했는데 네. 그 이 혁신을 알아주지 않걸랑요. 가장 어려웠던 게 제가 창업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나사 하나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쓰면 안 된다라고 왜요? 했었던 시절에 이제 기술의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인정을 못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런 시대에 세계 최초로 반도체 전공 장비를 우리 기술로 만든다고 하니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그리고 황철주 네가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셨네. 도전을 해서 결과는 만들었는데 혁신을 했는데
신뢰가 빵점이에요. 신뢰를 안 해준다. 신뢰를 안 해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좋은 건데 예. 정말 답답하셨겠네요. 근데 그때 제가 새로운 고객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현장에서 새로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단독적으로 뭐 거의 한 달 동안 네. 밤을 새서 그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새로운 기술로 결과를 보여주니까 한국의 대기업이 저한테 직접 오다를 줬습니다. 야, 그게 이거 박수 쳐야 된다. 그래서 위기가 나쁜 게 기회를, 아니라 네. 새로운 더 큰 기회를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청년 기업가를 키우다. 이 벤처 창업 성공 신화를 토대로 이제 청년 기업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재단을 2010년도에 출범을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이 재단 이름이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이에요. 이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어떤 배경에서 설립을 하게 됐는가요? 제가 2010년도에 벤처기업 협회장을 네. 맡게 됐습니다. 네. 뭐 제가 맡고 싶어서 맞은 게 아니라 2009년도까지 우리 벤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벤처가 다시 활성화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동력을 만들 수 맞습니다. 있는데 이 일을 뭐 저한테 좀 해달라라는 여러 주변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됐어요. 네. 맡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 벤처 생태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 2만 불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는 헝그리 정신이었는데 이제 빵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동력이 없어졌어요. 뭐 젊은 사람이든 기성세대든 스타트업 벤처든 대기업이든 이제는 쫓아가기만 하던 시대에서 쫓아갈 대상이 없어지니까 방황하게 됐죠. 그래서 모두가 다 방황하게 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을 새로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드머니로 뭐 제 사비를 한 20억을 투자를 하고 많이 하셨어요. 벤처기업 협회, 벤처 캐피탈 협회 이렇게 해서 한 62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62억을 가지고 정부한테 얘기해서 시드머니를 좀 지원해주라라고 해서 50억을 지원받아서 그 112억으로 기업가 정신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뭔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기업가 정신은 성공하는 정신이다 네.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공유하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뭐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가 정신의 공유죠. 중고등학생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혁신을 하려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혁신을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 멘토링, 교육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켜서 실패율을 줄이는 거. 창업을 하고 성공한 기업가나 실패한 기업가들이 스타트업한테 가서 멘토링을 해서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청년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려면 합니다. 이 사장님, 저희들이 꿈꾸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작년에 저희들이 열었어요. 네. 이제 더 큰 꿈 4만 불, 5만 불 국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3만 불까지 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그러잖아요. 네. 정말 빨리 쫓아가는 데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중국이 없을 때는. 네. 근데 지금의 중국은 우리가 빨리 쫓아가는 스피드보다 더 빨리 더 쫓아가고 빨리, 있어요. 네. 이거 심각하죠. 근데 빨리 쫓아가는 건 모방이죠. 모방은 성장을 추구하지만 성공은 저는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0.1%의 사소함의 누적이 혁신이고 신뢰는 100%의 협력의 결과가 신뢰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3만 불로 갈 수 있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신데요. 이 시청자, 청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뭐 어느 정도 중상층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당을 왔다 갔다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터득한 건데 지식과 기술과 사람은 영원한 미완성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창업한 기업의 기술이 완벽하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지식과 기술과 사람은 영원한 미완성이다. 네. 누구나 더 잘할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뀌고 성공의 방식도 달라졌지만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시대를 불문하고 꼭 지켜야 할 그런 정신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가 정신, 비단 기업가에게만 필요한 것만은 아닐 텐데요. 혁신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